대표님이 보시기에 네. 입시에 있어서 가장 골든타임이 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내일의 주인공은 바로 너이죠. 네, 어렵고 복잡한 입시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주는 입시 비타민 방송 이지유TV입니다. 오늘은요, 학생들을 굉장히 다양한 학생들을 집 앞까지 쫓아가서 잡아주는 것으로 소문나서 대치동에서 학습 습관 잡아주기로 유명하신 박정환 소장님 초대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하실 말씀은 1년 중 가장 중요하다는 겨울방학을 어떻게 보내야 잘 보냈다고 소문날까에 네. 관련된 내용을 다뤄볼 건데요. 그 전에 우리 박정환 소장님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시청자분들께 소개를 드린 다음에 그 히스토리를 이해하셔야 아, 이분이 정말로 이런 것에 관심이 있는 분이시구나. 그리고 학생들의 사례를 들을 때, 에이, 저것은 뻥이 아닐까? 저렇게까지 한다고? 이런 상담에 대한 사례를 이해하실 수 있도록 박정환 소장님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자, 시작부터 웃음이 나옵니다. 네, 박정환 소장님을 뵈면 굉장히 일단 제 핸드폰에는 기분이 좋아 박정환 소장님이라고 저장이 되어 있고요. 올해 박정환 소장님 그 아이디가 말빨? 네, 그렇습니다. 네, 말빨이라는 아이디를 정하신 이유는 뭔가요? 네, 말빨 2000이라고 정했는데 이제 2002년도에 제 네. 이제 아이디를 정하다가 네. 나는 이제 뭘로 먹고 살까라는 고민을 했는데 제가 그래도 다른 것들 뭐 외모나 뭐 학업 능력 이런 것에 비해 가지고서 언변이 조금 뛰어난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말빨로 먹고 살면서 추후에 막 정치인까지 한번 해볼까? 네. 예전에 소장님 무한도전 나온 적 있으시죠? 네, 토마토가 케첩으로 변하는 거 막 딴다 이거 했는데 너무 긴장해서 그때 폭망했었죠. 어쨌든 그래도 공중파 TV에 나와서 행복했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무한도전에 무려 무한도전 출연자 출신 소장님이라는 입시 죄송합니다. 입시 컨설팅 중에 독보적인 이력을 갖고 계신 박정환 소장님을 모시고 자 그리고 또 박정환 선생님께서 학생들 관리하실 때 막 집 앞에 잠복하신 적 있으시다면서요? 네. 왜 그런 일을 하셨죠? 제가 사실 이제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그 네. 과외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네. 제 철학은 그때 당시에 그랬어요. 학생들이 학습으로 이런 성장 경험을 하지 못하면은 나중에 뭘 하려고 해도 이렇게 노력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무조건 성적 올려보는 경험을 해봐야 된다라는 좀 강력한 철학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공부를 좀 이렇게 강제로라도 이렇게 좀 약간 시키려고 학생들이 숙제를 안 하고 도망을 가면은 그 친구가 CGV에 간다는 CGV 이제 그 영화 끝나는 시간에 매백호에 있다가 잡아가지고서 그 친구까지 같이 잡아다가 과외를 하고 이런 식으로 막 집에서 합숙도 시키고 막 밥도 해주고 예, 강제로 하지만 따뜻하게 열정을 담아서 좀 성적을 올려줬던 그런 대학교 때 이제 경험을 바탕으로 컨설턴트가 돼서도 아이들이 정말 열심히 할 수 있게 오늘도 이렇게 기상 미션 인증하고 왔거든요, 애들. 그래서 지금 4명 중에 지금 2명 성공했는데 그 친구는 아직도 다 비었네. 아직 자고 있는 건 아니겠죠? 이렇게 꼼꼼한 관리를 하는 걸 컨셉으로 이렇게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 관리까지 하시려고 그러면 몸이 2개여도 부족하실 것 같은데요? 네. 저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 생활 습관이 학생들 관리를 하면서 좋아져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기상 미션 인증을 하면 저도 그때 일어나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미뤄왔던 운동을 아이들 기상 미션 하면서 저도 이제 운동을 하고 이러면서 학생들이 이제 계획표 세우라고 이제 매주 일요일 날 주간 목표 세우라고 하거든요. 네. 그때 저도 주간 목표를 세워요. 컨설팅을 하시는 건지 받는 건지 잘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아이들과 밀착해서 네, 거의 1대1로 막 정말 하드 트레이닝 PT 같은 느낌이군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방학 동안에 이것을 하면 성공적으로 방학 생활을 했다고 소문이 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자꾸 길게 나오고 있지만 일단 이것은 우리가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중1, 2, 3, 고1, 2, 3 이렇게 나눠서 말씀드릴 건데 아무래도 중학생에 관한 내용보다는 고등학생 위주로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아요. 자, 시청자분들께서 그 점은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근데 그런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중학생이긴 하지만 상위권을 희망하는 학생이라면 나는 중학생에 대해서 저렇게 행동을 하겠구나 또는 지금도 내가 어느 정도 선행을 좀 하고 있는 학생이라면 고1처럼 또는 고2처럼 고3처럼 생활을 해보는 것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첫 번째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방학 중에 꼭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방학 중에 꼭 해야 될 것들 이전에 방학 때 이거 정도는 지켜야지 방학을 잘 보낼 수 있다라는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방학 때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지금 이제 윈터 캠프도 진행을 하고 이제 학생들 관리도 이제 하면서 학생들한테 꼭 강조하는 것들이 있는데 요걸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기말고사에 대한 오답 정리를 안 했을 때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기말고사라는 거는 이제 정기고사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이걸 안 하면은 자기가 어떤 부분이 부족하기에 다음에 어떤 학습을 보완해야 되는지를 알 수 없기에 첫 번째 오답 정리가 저는 필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 사실 설문조사를 해보면은 오답 정리를 하는 학생의 비중은, 그러니까 여학교 기준은 제가 보기엔 그래도 50%는 되는 것 같은데 50%나? 네, 남학교 기준으로 봤을 때 같은 경우는 한 10%좀 언저리인 것 같아요. 좀 높게 잡았죠. 네. 그래서 아이들이 좀 동화되라고 그 정도는 한다라고 느끼라고 좀 수치를 높게 잡은 것도 좀 있긴 합니다. 네. 그리고 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저는 대표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데 요새 입시에서 가장 키가 되는 게 1, 2, 3번 중에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제가 보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네. 1번. 1번. 계획표 작성을 통한 체계적인 학습. 체계적인 학습. 네. 네. 2번. 입시 컨설팅을 통한 정확한 전략 수립. 그리고 3번 휴대폰 통제. 3번이요. 네, 저는 3번이 합격이라고 보는데요. 저는 생활 패턴과 요 학습 패턴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서 방학 때 수면 패턴을 올바르게 잡는 거, 그리고 수면 패턴을 올바르게 잡으려고 하면은 저녁에 자기 전에 휴대폰 통제가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 두 번째는 요 수면과 요 생활 패턴에 관련된 얘기를 좀 잘 지키는 거를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첫 번째는 오답 정리를 기반으로 방학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왜냐면 방학을 계획을 수립할 이게 부족한 부분, 그러니까 내가 성적이 약간 부족했던 부분이 있다면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의 원인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것을 안 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남학생은 90% 이상, 여학생은 50% 정도가 되고 있다. 근데 실제로 여학생도 50%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더 안 될 것 같은데. 네.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면 템포를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휴대폰 사용 통제를 스스로 할 수 있는 어떤 그 목표, 계획을 정해둬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사실 최상위권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이 휴대폰 사용에 대해서는 정말 뭐 통제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부모님들이랑 대화를 하다 보면 가장 많이 싸우는 게 이제 우리 애가 휴대폰을 너무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여학생들은 특히 인스타그램. 근데 남학생들도 인스타그램으로 이제 메신저 자체를 인스타그램으로 사용하더라고요. 맞아요. 카카오톡 안 쓰고 인메 맞나요? 네. 인스타 메신저. 네. 네, 그거를 많이 사용하고 거기서 톡 이제 그룹핑을 하고 그래서 네. 거기서 벗어나면은 친구들과 사이가 멀어진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화의 흐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학생은 사진을 찍고 올리고 남들 걸 보는 것도 사실은 드문데도 불구하고 인스타를 자꾸 하는 게 예전 카톡 하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방금 인매라는 건 처음 들었는데 저도 이제 인스타 DM이라고 알고 있긴 했었는데. 아, 그렇군요. 인스타 네. DM이군요. 근데 이게 학생들마다 이게 보는 게 정말 다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게 컨텐츠가 그 좀 시대별로 좀 약간 위험한 컨텐츠들이 좀 약간 있다고 보는데, 대표님 때는 좀 어떤 학습 방해 요소가 가장 대표님의 학습을 좀 방해했었나요? 저는 삐삐입니다. 아, 삐삐입니까? 삐삐가 항상 이렇게 진동이 올려가지고 이게 좀 어렵긴 했었죠. 네. 근데 그 뒤로 올라가면서 이제 핸드폰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학생들이 문자 메시지. 네. 네, 문자. 아이들 그거 혹시 기억들 하시려나 모르겠어요. 문자가 뭐 월 2,000건 무료. 뭐 이렇게 갔을 때, 그러니까 문자를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는 약간 죄악시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요즘에 일주일이면 2만 건 쓸걸요, 애들? 맞아요. 네. 그래서 저 때 같은 경우에는 스타크래프트 1에다가 버디버디가 이제 학습 방해 요소였었는데, 요새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위험한 그 학습 방해 요소가 전 있다고 봐요. 그냥 뭐 영화라든지, 영화? 그냥 해리포터 소설이라든지, 그냥 요런 딱 시간을 딱 정해놓고 끝낼 수 있는 요런 매체들 같은 경우에는 요 학습 방해 요소 중에 그나마 괜찮은 방해 요소라고 제가 판단을 하는데, 아주 안 좋은 친구들이라고 제가 판단하는 학습 방해 요소가 아까 말씀하셨던 인스타의 릴스, 릴스. 네, 그리고 유튜브 쇼츠, 셔츠. 유튜브 쇼츠, 그리고 남학생들 같은 경우 요 세 가지가 정말 밑도 끝도 없이 시간을 잡아먹어가지고서 학생들의 수면 패턴을 정말 방해를 하는 컨텐츠라고 봅니다. 역시 그 무한도전 토마토맨 출신이라 그러신지 발음이 굉장히 좋으시.
그런데 이제 그 예전에 했던 것들 우리 때부터 아까 질문하셔가지고 삐삐부터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삐삐, 그다음 버디버디, 네. 그다음에 아이들 문자 메시지, 그리고 카카오톡, 이제 인스타 DM, 그다음 뭐 롤? 롤이요. 네, 롤도 사실은 친구들과의 어떤 소통의 창구처럼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 친구들끼리 모여서 게임을 주로 많이 하니까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사회생활이라고 할까요? 어떤 그 다른 사람과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한 통로, 이런 것들이 많이 방해가 되고 있는 요소이긴 한데, 네. 근데 예전에는 아이들이 모여서 같이 무엇을 하고 해가 떨어지면 집에 가거나, 그쵸. 그럼 이제 그 시간부터는 자기의 시간을 갖는 것이었는데, 네. 지금은 너무나 다양한 루트로 다른 친구들과 그 커넥션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게 끊임없이 뭔가 소통하지 않으면 본인이 고립된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실제로 해본다면 그게 고립되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맞습니다. 유명 아이들 그 스마트폰을 뺏고 나서 2달 살이를 해봤는데, 오히려 친구들을 집 앞에 가서 포스트잇으로 나 왔다 갔어 뭐 이렇게 붙여놓고 가고, 근데 글로 예를 들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포스트잇 한 장에 몇 개의 문장으로 적어놔야 되기 때문에 친구에게 어떤 진심을 담은 글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 네. 또 그 친구의 집을 찾아가니까 친구의 부모님께도 인사드리고 하면서 여러 가지 관계가 훨씬 좋아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와우. 그러니까 굳이 꼭 너무 그런 다이렉트 메신저에 너무 의존하지 않는 삶을 살면 좋겠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끊기 위한 방법이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다고 보거든요. 2개나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이 습관을 길러주는 거를 좀 지상 미션으로 이렇게 해서 상담을 많이 하는데요. 중요한 일이네요. 네. 2가지 방법이나 있다. 놀랍네. 이것은 대통령도 못할 일인데. 그럼요. 네. 그래서 제가 학습 습관 대통령이 한번 돼보고자 네, 드리고 싶은데 네, 맞습니다. 네, 이런 거죠. 이제 학생들이 자아가 이렇게 세지고 있는데, 사실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 야, 너 내일 공신폰으로 바꿔! 라고 하면은 애가 막 아이고 어마마마 저의 미래를 위해 공신폰으로 바꾸겠습니다 하고 바꿀 애가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냥 얼굴이 없죠. 등까지 시뻘개지면서 그냥 분노가 갑자기 이렇게 차오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학생들은 저는 자기가 납득해야 된다. 이해를 해야 된다. 네, 납득하고 이제 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계획표를 쓸 때 사실은 거창한 거부터 계획표 쓰라고 안 하거든요. 막 중간고사를 위해서 막 중간고사 2주 전까지 뭐 과목별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 무슨 학습 배분하고 이런 거는 계획표 이제 끝에 하는 거고, 저는 계획표의 시작은 뭐부터 하라고 하냐면요. 너가 유튜브나 휴대폰 하는 놀겠다고 하는 시간을 기재를 해놓고 그 시간을 실제로 얼마나 했는지 달성률 체크를 해라. 요거를 계획표에 하는 것부터 처음 계획표 할 때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스마트폰과 멀어지기이기 때문에 라고 할 수는 없고, 네가 사용할 만큼을 정하고, 네. 그게 저 하루 10시간 할게요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일단 10시간 하라고 해요. 그런 다음에 10시간을 일주일 동안 애가 사실은 그냥 하루 정도 10시간 정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미쳤지, 내가 사람인가? 라고 잠시 죄책감을 느끼지만 다음날 되면 리셋돼요. 오늘은 열심히 살아야지 막 이러면서 어제의 죄책감이 가질 않거든. 이게 체감이 안 되는데, 일주일 동안 자기가 실제로 휴대폰 하기로 한 시간을 이렇게 적어 놓은 다음에 실제 휴대폰 한 시간을 다 기재를 해가지고 일주일치를 이제 보고 이거를 성찰을 하기 시작하면 아이들이 와, 진짜 줄여야 되겠다라고 느끼거든요. 근데 그게 기록이 안 돼 있으면은 기억력에 있는 거는 까먹지만 기록을 해놓고 이만큼 시간이 내가 했다는 걸 수치화돼서 봐야지 아이들이 이거의 심각성을 느끼고 변화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휴대폰을 중간중간 잠깐 볼 때가 있잖아요. 네. 잠깐 보는 것도 취급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그건 약속을 하죠. 저한테 그거 안 보는 걸로. 방학 때는 일단은 휴대폰을 자기가 하겠다고 한 시간을 이렇게 까지 적어 놓으면은 나머지 시간에는 꺼놓는 거. 꺼놓는 거. 네, 꺼놓으라고 해요. 그래서 휴대폰을 오히려 네가 하겠다고 한 시간에 주도적으로 많이 해라. 뭐 이렇게 시간을 많이 줄이진 않겠다. 하지만 그 시간 외에는 휴대폰을 멀리서 하는 거, 이게 학습의 출발이다라는 걸 설득을 하기를 해요. 2가지의 자기 주도성이 있네요. 네. 첫 번째, 휴대폰을 끄는 것의 자기 주도성. 네. 그리고 휴대폰을 사용하는 시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자기 주도성. 네. 이렇게 2가지가 있군요. 맞습니다. 정말 자기 주도성은 굉장히 길러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애들 보면은 이래요. 그러니까 막 맨 처음에는 줄여보겠다라고 하고 뭐 유튜브 시청 한 다음에 뭐 10시에서 11시까지 하겠다라고 이렇게 적어놔요. 그러고 나가지고 4시간을 하거든요. 그러면 달성률이 400%가 돼요. 와, 그래갖고 초과 달성이네요. 그렇죠. 네. 다른 수학 문제 같은 경우에는 20%인데 유튜브는 400% 달성. 그러면은 이제 자기가 성찰을 이거 진짜 줄여야겠다라고 하면서 조금씩 개선이 돼가지고서 딱 자기가 정해놓은 시간 내에 딱 하고서 끄는 연습만 돼도 저는 첫 번째 습관이 잡힌다고 생각해요.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근데 휴대폰 통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하신다고 그랬는데 네. 지금 한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네. 자, 두 번째는 뭔가요? 두 번째는 저는 계약서를 쓰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계약서요? 네. 저는 이게 휴대폰을, 사실은 이제 아이들을 휴대폰을 끊는 거는 힘들지만 두 가지는 해야 된다. 첫 번째가 시간 정해놓고 통제해야 된다. 네. 두 번째는 자기 전에 몸에서 떨어뜨려야 된다. 이거라고 보거든요. 자기 전에 몸에서 떨어뜨린다. 네. 야, 중요하죠. 네. 잘 때 30분만 봐야지 했는데 보다 보면 새벽 3시. 맞아요. 네네. 이 새벽을 휘감는 뭔가 이 어둠의 뭔가 이 기운들을 학생들은 되게 즐기거든요. 그래서 새벽 3시가 됐을 때 뭔가 자기가 제일 막 그때는 다른들이 자고 있는데 자기 뭔가 하고 있는 기분? 이런 게 좋은가 봐요. 네. 요거를 저는 계약서를 써요. 우리가 자겠다고 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딱 자겠다고 한 시간 30분 이전에 이거는 근데 몸에서 떨어뜨려야 돼요. 몸에서. 네, 이때 그만해야 되겠다로 계약서를 쓰면 안 되고 이때 방 밖으로 빼겠다라고 계약을 해야 돼요. 그럼 알람 이런 건 어떻게 됐어요? 아, 그런 핑계. 제가 그래서 알람 이제 자명종 막 시끄러운 자명종 그런 사이트 리스트가 다 있어요. 그래서 막 자명종 특이한 게 되게 많아요. 그 시간 돼가지고서 못 일어나면 물 뿌려주는 자명종도 있고요. 저 뺨 때리는 것도 본 적이 있어요. 뺨 때리는 것도 있고요. 네. 휴대폰으로 이렇게 깨려고 해서 그거는 핑계지. 그건 어차피 부작용이 더 심하다. 네가 이거를 휴대폰을 갖고 있어가지고서 늦게 자는 부작용이 더 심하니까 일단 빼자고 하는 것까지는 계약을 해줘요. 요 두 가지를 저는. 자명종을 사주진 않으시나요? 자명종도 솔직히 전 사줄 의향이 있죠. 그거는 너무 소소한 투자라고 생각을 해서 네. 오늘 만약에 지금 제가 구독자 요 이벤트로 해가지고서 자기 지금 수면 통제가 안 된다. 그래가지고서 휴대폰을 몸에 떨어뜨리는 거 막 이런 핑계 대고 계신 분 10분한테 제가 자명종 아주 그냥 소리 그냥 그날 아침에 그 아파트 닦일 정도의 그 자명종 그 10개 제가 여기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한테 보내드릴. 잠깐만, 저희가 이게 출연료가 없는 방송인데 괜찮으시겠어요? 아예 괜찮습니다. 저 이렇게 투자를 해서 그 학생이 변했다라고 하면은 이건 전 지구적인 이득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과감하게 투자하겠습니다. 정말 과감한 투자인데 10개 이벤트면 일단 10개. 제가 올라오자마자 제 딸에게 먼저 이벤트에 댓글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소개 부분에서 아마 자막이 나갔을 건데 사실은 박정환 소장님을 저희가 토마토맨이라고만 소개해서 굉장히 이상한 분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자, 본인 입으로 다시 한번 내가 여기서 이렇게 일했다. 네. 이력상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셔야 저 사람이 정말로 자명종을 사줄 사람이구나. 네.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네. 간단하게 이력 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요 강석 부장님 네. 이랑 처음으로 이제 입시를 시작하게 됐죠. 네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제 그 대치에 있는 이제 다원교육에 있는 입시 연구소인 DNA 입시랩에서 팀장을 맡아서 여기에서 뭐 윈터스쿨 학생들 상담 학습 관리 프로그램을 이제 했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응 입시센터란 곳에서 여기서도 자기주도 학습관 그리고 학습 관리 그리고 상담을 진행을 했었고. 현재는 대치 수력학원에서 입시연구소장을 하고 있고 가디언 어학원 송도 페르마에서도 입시연구소장을 하고 있고 올해부터는 디오수에서도 입시연구소장을 잡이 되게 많네요. 벌써 4 잡스네요. 네, 요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도 혹시 소장님의 이런 여러 가지 그 에너지와 똘끼를 알고 계신가요? 토마토는 몰라요. 토마토 몰라요? 네, 제가 토마토 잘 안 밝히는 게 네. 자꾸 한번 보여달라 그러면은 제가 이게 저희 뭐 대표님 앞에서 뭐 이렇게 막 그 토마토 딴다 간다 이런 걸 또 하긴 좀 민망해서 네. 네, 이력을 좀 살짝 안 밝히는 편인데 네. 네, 여기서 밝혀지겠네요. 죄송합니다. 개인 정보였는데 제가 그냥 가감없이 그냥 펼쳐버렸네요. 저는 좋습니다. 저는 그때 저를 창피하지 않기 때문에 네, 저도 사실은 그 무한도전 나온 분이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소개해드린 건데 나쁜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너무 좋아요. 네, 이런 정도 에너지를 가지신 분이 이런 정도 열정을 학생들에게 쏟고 있다는 거. 그래서 방금 뭐 공약하신 것도 보셨잖아요. 아이들이 바꾸겠다 라고 한다면 자명종을 쏘겠다. 이것은 굉장히 정말 저희가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큰 그릇 주신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주가 한 지향하는 바가 너무 이렇게 저랑 일치해가지고 여기서 일하면 즐거운데 사람들이 좀 약간 성장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투자를 좀 약간 과감 없이 하는 거 저는 요번에 이제 이걸 학생들한테 하는 거고 네, 이게 이주는 교육업에 이제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얘기를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방학 중에 학생들이 꼭 해야 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이제 스마트폰 통제, 그 다음에 오답 정리 기반의 방학 계획 수립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고요. 네. 자, 그런데 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일단은 계획표를 그러면 지금 이제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네, 계획표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그러면. 네.
계획표는 이거 또 구독자분들한테 좀 또 방출 하나 해도 됩니까? 제가 선물인가요? 선물이에요. 방학 계획표. 방학 계획표. 제가 지금 여기 눈으로 보고 있는 방학 때 뭐 해야 되는지, 어떤 네. 학습 패턴 가져야 되는지, 고1, 고2, 고3들 비교과 학습 뭐 해야 되는지 제가 업로드하겠습니다. 이거 정리가 굉장히 잘 돼 있는데 이거 괜찮으실까요? 그 나름의 노하우가 담기신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네. 다 이렇게 드리고 네. 그거를 이제 하실 분들은 이제 하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안 되면은 이제 저의 상담이나 이주에 이런 거를 이제 이용한다고 보지 저는 이런 거는 보고 누군가가 바뀔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렇게 아낌없이 제공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방학 계획표인데 그 네. 계획표 안에 뭐 해야 될지까지 들어있는 이 계획표를 제가 한번 업로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계획표 세우는 것 자체를 굉장히 어려워해요. 맞아요. 근데 계획표 세울 때 아까 말씀하신 팁이라면 팁, 정말 중요한 팁이죠. 네. 핸드폰 사용을 몇 시간 하겠다. 나머지 시간은 꺼놓겠다. 일단 이거부터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러니까 학원 시간표보다 우선인 게 핸드폰 사용 시간표. 맞습니다. 자, 요것과 그다음 학원 시간표를 넣어놓고 복습하는 시간 그리고 내 뭐 운동하는 시간 뭐 이런 것들도 다 담아놓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계획표에 대한 어떤 순서에 대해서도 잠깐 일단 말씀해 주시면 많이 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계획표 아까 제가 그거 말씀드린 사용 시간은 이제 1일 계획표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네. 제가 여기에는 요 목표 기반 해야 될 것들을 적어야 되는 계획표랑 주간 목표를 작성하는 것 그리고 학원 시간, 학원 숙제를 언제 하는지 계획하는 거 요거 세 가지가 이 계획표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획표를 세울 때는 저는 순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학생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막 계획표를 세워라 라고 하면은 요새는 이런 핑계를 대더라고요. 나는 계획표를 하는 MBTI 성향이 아니어서 그렇다. 나 P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애들한테 맨날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너가 P여서 지금 손해를 보는 거를 습관으로 막아야 된다. 계획을 하지 않아서 손해보는 것들을 계획표를 써서 막을 건데 어떤 방식으로 막아지는 거냐 라고 하고서 이제 로직을 설명을 하거든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뭘 해주냐면은 목표 기반으로 목표를 위해서 해야 될 학습들을 과목별로 적어보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목표. 네. 그것은 시간적인 목표일 수도 있겠고 양적인 목표도 있을 수 있겠어요. 네, 저는 기간 단위로 잡기는 해요. 그래서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겨울방학 단위 한 번, 그리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여름방학, 그리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요거를 단위로 해가지고서 매번 그 시기 때마다 계획표를 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번 겨울방학 때 내가 목표가 있다면은 뭐 예를 들면은 나는 예비 고등학교 1학년인데 고1 때 적어도 1.5등급 이내를 찍어서 의학계를 한번 노려보겠다라고 하면은 제가 그걸 위해서 필요한 학습들이 뭔지를 이렇게 알려줘요. 그럼 그거를 이제 리스트업을 쫙 다 해보는 거죠. 그게 여기 예시까지 제가 드릴 계획표에 들어가 있기는 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 적어보는 해야 되겠다라고 다 적어보지 않으면은 자기주도 학습을 한다든지 자기가 필요한 학습의 분석 없이 정말 숙제 위주로만 가게 되고 숙제 끝나고 나면은 숙제에 대한 보상 심리로서 쉬는 것들 요게 반복될 그 방학 플랜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위해 필요한 학습들을 전체 다 적어본다. 이게 첫 번째고요. 목표를 정한다. 그러니까 시간입니까? 아니면 양입니까? 저는 목표는 사실은 전 성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성적이나 진로를 위해 가지고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사고를 가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방학 동에 이 정도는 끝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거든요. 상담할 때. 그리고 적어도 내가 한 이 정도 인서울 이상 대학은 가겠다라고 하면은 이 정도. 그리고 만약에 자기가 정시로 만약 대학을 가보겠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방학 때 모의고사는 예비 고3이다, 예비 고2다라고 가정하면은 저는 모의고사를 3개 이상은 풀고서 오답 정리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국어 영어에 대해 가지고. 자기 목표와 자기 전략상으로 봤었을 때 해야 되는 요 과목별 학습을 정리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은 네가 이런 정도 수준의 학생이 되겠다. 그러니까 뭐 성적이든 대학이든 뭐 어떤 그 전공이든 자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거기에 맞는 요 정도 양을 알려줄게. 네. 그 양을 방학 동안에 이만큼 끝내야 되니까 거기에 따른 시간 배분을 다시 해보자. 이런 식으로 접근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제가 그 계획표 드릴 거에 보면은 네. 여기 보면은 필수 학습이라고 돼 있고 권장 학습이라고 이제 돼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필수 학습이라고 제가 정리해 놓은 것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안 하면은 솔직히 말해서 한 3등급, 4등급까지, 그러니까 4등급까지 밀릴 수 있는 요런 학습 리스트업이고 이제 자기가 1, 2등급까지 하기 위해 가지고서 정말로 열정적으로 학습을 하겠다라고 하면 여기 권장 학습에 들어가 있는 것까지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께서 정리해서 주시는 그 필수 체크 학습에 대한 리스트, 거기다 사실 비교과 입시 쪽까지 다 들어와 있고요. 생활학습 습관에서 이런 부분은 꼭 놓치면 안 됩니다라고 정리하신 것이 있는데, 이 내용을 보셨을 때 필수 학습은 한 3등급 네, 또는 4등급, 그러니까 3등급 정도가 목표인 학생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 학생들을 위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권장학습은 그 이상으로 내가 뭔가 추가적으로 1등급, 2등급을 노린다면, 또 메이저권 대학을 노린다면, 그렇다면 이런 것도 꼭 해야 되지 않냐. 그리고 거기에 추가로 종합전형을 노리면 비교과, 입시 이런 준비를 해야 된다. 네, 라고 말씀하신 거네요. 네, 자, 맞습니다. 그럼 고1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고1부터? 네, 네. 일단은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네. 대표님이 보시기에 네. 입시에 있어서 가장 골든 타임이 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가장 중요한 때는 일반적으로는 일반고 기준이라면 고등학교 1학년에 진학하는 겨울방학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는 모든 좀 약간 입시하는 분들이 좀 동의하시는 거라고 보는데, 네. 예비 고1 되기 전에 겨울방학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게 가장 많이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요새는 조금 약간 달라지는 느낌도 있는 게, 요새는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좋다 해서 그 진로 마인드랑 입시 마인드를 좀 일찍 가질수록 좀 좋아서 골든타임은 빨리 좀 가질수록 좋다 막 이런 의견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박정환 선생님 아까 말씀하셨던 학생의 목표, 네, 목표의식에 대한 문제이지 않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아까 말씀했던 것 중에 진짜 동의를 하는 게, 학생들이 그 중학교 때부터 저는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접해본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중학교 때부터 자기가 입시 마인드랑 좀 진로 성숙도를 가지게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미리 좀 입시라는 게 어떤 거고 어떤 걸 했었을 때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지를 미리 보고, 그래서 막 서울대 아로리도 들어가 보고 모의고사도 공부해보고, 그리고 특목자사고를 간다라고 하면 어떤 거를 준비해야 되는지 뭐 자기소개서도 미리 써보고 이러면은 진로랑 대학에 대한 입시 진로 성숙도가 좀 약간 올라가는 건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지 간에 예비 고1들 같은 경우 돌아와 보면은, 저는 예비 고1들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쫙 라인업 리스트를 해놨는데, 필수 학습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저는 예비 고1인데 모의고사를 아직 접해보지 않고 고등학교 1학년 3월 때 모의고사를 접하면 좀 많이 늦다고 생각을 해요. 고등학교에서 그러니까 학교별로 뭐 문제 요 유형 편차는 있겠지만, 선생님들이 이제 모의고사 유형도 분명히 고등학교 내신에 이제 넣기 시작을 하실 건데,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나오나를 모의고사를 통해서 전 접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요 국어, 영어 모의고사랑 풀이랑 오답 정리하는 거를 일주일에 한 개씩은 저는 필수라고 생각해서 필수 정리에다 넣어놨어요. 필수 학습에. 일주일에 한 개씩이면 양이 적진 않습니다. 많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저는 여기는 3등급 이상이라고, 3등급까지는 해보려는 학생들이라고 좀 전제를 깔았는데, 지금 그렇잖아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이게 고교학점제가 도입이 되는 것들을 미리 대학들이 좀 선반영을 하면서 이게 내신이랑 요 모의고사, 그러니까 수능 성적이랑 그리고 학생부고 서류까지 이렇게 같이 보는 좀 대학들이 많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전에는 딱 내신만 따서 갈 수 있는 대학들도 좀 많았지만, 요새는 정말 수능이라는 전형 요소가 그러니까 모든 대학에서 다 고려를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더 중요성이 높아졌다고 생각을 해서, 요거 예비 고1들은 국어, 영어 매주 모의고사 및 풀이를 EBSI 가서 다 기출문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그렇죠. 채점도에서 100분위까지 알 수 있기 때문에 EBSI 사이트를 적극 활용하면서 국어, 영어는 모의고사를 요 순차적으로 난이도를 높여가면서 적응을 하는 게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어와 영어 모의고사를 EBSI라는 곳에서, 그게 왜냐면 EBS 중학이 아니라 고등학생들은 EBSI 들어가야 자료들이 있거든요. 강의도 있고. 근데 거기에 들어가서 그 기출문제 다운로드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채점하는 게 있어요. 그럼 채점하고 나면 너의 100분위가 얼마야, 등급이 몇 등급이야, 이런 것들이 다 나오니까 실제로 현재 나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볼 수 있는 좋은 활용 사례가 되겠다. 네. 이런 제안을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국어 학원을 다니는데 학생이 그냥 국어를 그냥 학원에서 풀어오라고 하고 거기서 채점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설명만 하는 거를 계속하면 저는 국어 실력이 절대 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하는죠? 국어는 스스로 분석하고 감상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국어 같은 경우에는 비문학을 풀었다라고 하면은 오답 정리를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단어들 중에 모르는 것들, 단어들 중에 모르는 게 애매한 단어들을 찾아가지고 영어처럼 단어장을 안 만들면은 애들이 나중에 고3 돼가지고서 어휘 특강 이런 거를 가서 듣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경제, 철학 이런 데서 나오는 어휘랑 막 소재 특강 이런 거를 듣고 있어요. 이거를 안 하기 위해서 저는 국어는 분석을 하고 모르는 단어는 단어장에 옮겨서 학습도 해야 되고,
그리고 문장 단위로 이해가 가지 않는 거는 문맥을 통해서 이해가 될 때까지 읽어보고 이해가 안 되면은 해설지나 선생님께 질문을 통해서 해결도 해야 되고 그리고 문단별로 중심 문장 정리까지. 그래서 글에 대해서 완벽하게 씹어먹고 가는 연습을 스스로 해야 되는데 요거를 계속 문학이랑 비문학을 하루에 저는 3개씩 좀 약간 버겁다라고 하면은 문학 하루, 비문학 하루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 분석하는 연습을 스스로 하는 거. 대표적인 책들 있죠. 뭐 메산비 뭐 이런 네, 것들. 메산비, 메산문이 있는데 소장님 제가 궁금한 게 이게 3등급을 희망하는 학생이 하는 양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1등급 아닌가요? 여기 1등급은 여기 권장학습에 지금 나와 있는 추가 문학 작품 뭐 10개 이상 이런 것도 해야 된다고 적어놨는데 네. 대단한데요? 네. 네.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나중에 고등학교 이게 학생들이 이제 패턴이 국어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언제 할까요? 국어 모의고사요? 네.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데 언제 할까요? 애들이? 국어 학원에서 하죠? 국어 학원에서 이제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생각보다 이제 국어 학원에서 이제 할 때 방학 때 같은 경우에는 특강을 통해 가지고서 뭐 모의고사도 보고 이제 하는데 기준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 공부를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아, 그렇죠. 시간이 없죠. 그렇죠. 이제 시간이 좀 약간 그리고 생각보다 조금 약간 방학 때 국어 학원이 의외로 좀 약간 수학이나 영어나 이제 이런 것들에 비해서 막 그 다음 학기 때 선행에 대한 확실한 이런 효과를 거두기가 좀 약간 아쉬울 수 있어갖고 좀 중요도가 떨어져서 국어 모의고사가 비중이 높아지는 시기는 저는 고3 올라갈 때 이제 슬슬 하기 시작한다고 보거든요. 근데 저는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기 전에 그때부터 국어 모의고사를 이제 해서 수능 대비를 하면은 성적이 좀 드라마틱하게 오르는 친구들을 많이 보진 못한 것 같아요. 그렇죠. 국어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죠. 영어도 마찬가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과목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국어학습은 좀 습관이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많다고 느끼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를 예비 고1부터 하지 않으면은 고3 때 국어 성적이 안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넣어놓은 거거든요. 제가 약간 지금 당황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제가 시간을 계산을 해봤어요. 네. 매주 모의고사 풀이를 국어 영어를 한다. 그 다음에 비문학 문학을 3세트 이상. 그럼 비문학 3세트, 문학 3세트. 그리고 그 뒤로 말씀하신 리스트가 또 아직 네, 7개가 더 남았는데 제가 다 읽어드릴게요 지금. 네. 읽어드리면은 자, 국어 영어 매주 모의고사 풀이 오답 정리, 그리고 국어 비문학 문학 3세트 이상 풀이랑 분석하는 거,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문법 같은 경우에는 방학 중에 암기하고 문제집 한 권까지 풀고 가야 된다. 수학 상 심화까지 무조건 끝내야 된다. 그리고 수학 하도 최소 개념 교재까지는 해야 된다. 영어 단어 매일 30개. 그리고 영어 지문 같은 경우에는 하루 5개 이상 풀고서 분석해야 된다. 그리고 영어는 고등 문법 개념을 지금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그때 마스터를 해야 되고, 요거 솔직히 좀 약간 9번, 10번은 진학 고등학교에 맞게 영어 서술형 교재 풀이를 좀 해주는 거랑 통합과학 개념 이해 및 암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좀 많다고 느끼시지만 근데 많은데요?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좀 학생들이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을 어려워하는 이유 때문에 이거를 넣는 건데, 막상 이거를 힘들어 해가지고서 너무 많아가지고서 힘든 것보다 중간고사 성적이 4, 5가 나왔을 때 마음이 전 더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그때 벽을 느끼는 게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네. 이게 이제 이런 거잖아요. 영어만 해도 중학교 때 요 내신 길이에 비해 가지고서 본문 길이에 비해서 그냥 일반 본문만 해도 거의 한 5배가 늘어나는데 여기에다가 무슨 모의고사다 부교재다 해가지고서 막 지문수가 50개가 늘어나는데 이거를 이제 중학교 때 애들이 외워가지고서 시험 봐서 그래도 그나마 A를 받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를 이제 외우려다고 하다 보면은 이것만 해도 막 시험 기간 한 3주 잡고 하면 영어만 해도 사실은 끝나거든요. 보통 적으면 150개에서 많으면 뭐 300개 정도 지문이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미리미리 해놔야 되는데 겨울방학 때 제가 사실은 그러니까 예비 고1 학생들 중에서 조금 약간 성적대가 좀 약간 아쉽게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중학교 때 B도 있고 C도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사실 저는 오히려 통합 사회랑 한국사까지도 넣어놓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할 게 너무 많고 그거를 시험 기간 때 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끝내놔야 된다는 게 여기 들어가 있는 건데, 많아 보이겠지만 근데 저는 이제 자기주도 학습 상담을 좀 많이 하잖아요. 이제 아이들이 이제 매주 이제 주간 목표를 체크하면서 시켜보는데 저는 할만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매일 국어 비문학이랑 문학 푸는 게 사실은 해서 한 1시간 반 정도 걸리겠죠? 이걸 오전에 세팅을 하는 거죠.
9시에서 한 10시 반에서 좀 오래 걸리는 친구들은 이제 11시까지. 그리고 모의고사는 요 비문학이랑 문학 3세트 이상 풀이하는 거 안 하는 날 따로 이제 편성해서 하면 되겠죠. 그리고 국어 문법 같은 경우에는 학원에서 거의 문법은 특강을 들을 거고 아니다라고 하면은 뭐 EBS 인강 하나 들게 될 건데 EBS 인강 같은 경우에 8주로 나눠가지고서 세팅해서 문제집까지 하나 풀려보면은 해볼만 해요, 이것도. 그리고 영어 단어는 뭐 당연한 거고 거기다 수학 상은 안 하고 가면 사실 폭립 자체가 전 안 한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요것들을 저는 기본 학습이라고 좀 생각은 해서 근데 이제 학생들 근데 역량이 다 다르잖아요. 네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좀 빼고 넣고 해야 되는 거는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이 정도는 하고 가야지 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 때 전 3등급 이상 한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또 그런 차이도 있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미 선행이 그 3등급 정도를 생각하는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약간 선행이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수학 상은 벌써 어느 정도 되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럼 거기서 이제 유형을 좀 추가하고 심화로 완료를 해야 우리가 이 경쟁이 좀 치열한 지역에서 최소한 너 3등급은 할 수 있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약간 지역적으로 입시의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곳에서는 학생들이 굉장히 늘어져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시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 방학인데 9시부터 공부하자. 애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애들도 꽤 있을 거거든요. 아, 그럼요. 그래서 아까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그 수면 패턴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래요. 학생들이 방학 때 전 수면 패턴 잡는 게 가장 오전에 이제 나는 학기 중에는 학교를 다니면서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방학 중에는 조금 약간 늦잠을 자도 된다라고 해서 11시에 뭔가 일어나면은 컨디션이 풀 충전돼 가지고서 뭔가 이렇게 공부를 이제 하는 게 아니라 11시가 되면은 밥 먹을 때까지만 쉬어야지 라고 하면서 이제 12시가 되면 이제 1시가 돼요. 근데 그렇게 많이 잤는데도 1시에 또 약간 식곤증이 몰려와요. 그러면 한 30분 정도 이렇게 자다가 늘어지다라고 보면은 뭔가 공부해야 되지 공부했다고 앉으면은 뭔가 또 늘어져요. 남들은 아침부터 하는데 자기 좀 늦게 시작했기 때문이랄까요? 그러다 보면은 거의 저녁에 공부를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전에 일찍 일어나지 않는 학생들은 대부분 그냥 학원 하나 다니고 저녁부터 공부를 한 그냥 2-3시간 정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저녁 때 나름 이제 10시가 되면 쉬어야 되잖아요. 그러다가 핸드폰 하다가 3시에 자고 그리고 또 11시에 일어나는 패턴 제가 너무 많이 봐서 저는 오전 시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자명종 이벤트를 꼭 이용을 해가지고서 적어도 저는 8시에 일어나서 9시 반에 시작하는 거 이것만 방학 때 해도 첫 번째 성공이다라고 좀 보기는 해요. 맞습니다. 시간을 방학이니까 좀 더 늦게 일어날 수 있지 않냐라는 얘기를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간 학생들이 아직도 그 중학교 같은 사고방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요.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과거에는 내가 고등학교 올라갈 때 많은 학생들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공부를 내가 잘 못했다고 하더라도 나는 고등학교 올라가서 열심히 해서 서울대 가야지. 네. 이런 생각들 굉장히 많이 했는데 아이들이 그렇지 않게 된 것 같아요. 그냥 뭐 이렇게 흘러가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라는 생각들을 오히려 더 많이 하는 것 같고. 자, 그래서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던 그 얘기 중에 어떤 목표, 목적 이것을 분명히 하는 상담이 꼭 필요하다. 이 맞습니다.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새삼 느껴지게 됩니다. 맞습니다.